제가 눈을 떴을 때 논두렁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옆에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작고 하얀 강아지 한 마리.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클릭한 세상 무엇보다 큰 응원이자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댁내에 만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순만입니다. 75살이고 전라남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마을 이름은 화살리입니다. 낮은 산 하나를 등지고 논 몇 떼기가 앞에 펼쳐진 버스도 하루에 2번밖에 안 오는 작은 곳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 떠났습니다. 남은 건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서로 얼굴은 알아도 대문 닫고 들어가면 각자였습니다.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외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아내 옥분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옥분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들 대연이한테도 들었고 옥분이한테도 들었습니다. 아니, 옥분이는 그 말을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가끔 제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으면 저를 한참 보다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표정이 뭔지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표현이라는 걸 배우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좋아도 좋다 못하고 고마워도 고맙다 못하고 그냥 옆에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옥분이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도 한 번씩은 서운했겠지요. 살면서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그 사람한테 말을 더 많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 같은 것도, 그 꽃 참 예쁘네 같은 것도, 그런 말 한마디씩이 그 사람한테는 얼마나 컸을지. 옥분이는 강아지를 좋아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쯤 됐을 무렵 대연이가 중학생이던 때였습니다. 어느 봄날 옥분이가 마을 어귀에서 새끼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놈이었는데 흰 털에 귀 끝이 황갈색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걔가 왜 필요해? 밥만 축내는 거지하고 말했습니다. 옥분이는 그 말을 듣고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강아지를 안고 들어가서 따뜻한 구석에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름은 봄이라고 지었습니다. 봄에 왔다고. 저는 처음엔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봄이가 이상하게 저를 잘 따랐습니다. 옥분이가 밥을 주고 씻겨도 봄이는 제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텃밭에 나가면 따라오고 마루에 앉아 있으면 발 옆에 앉고 옥분이가 그걸 보면서 웃었습니다. 당신이 더 좋은가 봐. 서운하게.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좋았는데 저는 그때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보미는 그렇게 14해를 살았습니다. 옥분이가 아프기 시작한 건 보미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소화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등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3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3년 동안 병원에 같이 다니고 약을 챙기고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말은 여전히 잘 못했습니다. 힘들지? 그 한마디조차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옥분이가 힘들어서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옥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옥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남으면 큰일인데. 저는 그 말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손만 잡았습니다. 옥분이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걱정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밤이 생각납니다. 더 말을 했어야 했는데, 당신이 없으면 나도 힘들다고, 당신 덕분에 잘 살았다고, 그 말들이 왜 그렇게 안 나왔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옥분이는 제가 이렇게 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잃어가기 시작할 무렵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좀 깜빡거리는 것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옥분이는 진작에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아프면서도 제 밥을 챙겼습니다. 약 먹을 시간을 제 목까지 따로 표시해뒀습니다. 냉장고에 오늘 날짜를 써서 붙여놨습니다. 저는 그게 왜 있나 생각도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제가 날짜를 계속 잊어버리니까 옥분이가 몰래 챙겨둔 것이었습니다. 대연이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대연이가 얘기해줬습니다. 아버지 요즘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는 것 같아라고 했더니 옥분이가 나도 같이 있어줄게. 걱정 말라고만 했다고. 옥분이는 자기가 먼저 가게 될 것을 알면서도 제 걱정을 한 겁니다. 저는 그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뒤늦게, 그리고 기억이 흐려진 뒤에. 옥분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집은 갑자기 커졌습니다. 방 3개짜리 작은 집인데 끝이 없이 넓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적막했습니다. 밥을 차리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릇을 2개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하나를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마당에는 옥분이가 심은 봉선화가 해마다 피었습니다. 부엌 찬장에는 옥분이가 쓰던 그릇들이 그대로였습니다. 그 사람 냄새는 이미 없어졌는데 그 사람이 남긴 것들이 아직 거기 있으니 저는 그 집을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대연이는 서울로 가자고 했습니다. 올 때마다 했습니다. 저는 매번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겠다고. 여기에 옥분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끈 줄 알고 마당에 나가 있다가 냄비가 타는 냄새에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이면 실수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이 됐습니다. 열쇠를 냉장고 안에서 찾은 날도 있었습니다. 왜 거기 뒀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마을 슈퍼에 갔다가 뭘 사러 왔는지 잊어서 빈손으로 돌아온 일도 있었습니다. 슈퍼 아주머니 강 씨인데 화살리에서 20년 넘게 슈퍼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르신, 무슨 거 사러 오셨어요? 물었는데 저는 그냥 바람 쐬러요 하고 나왔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 무렵부터 가끔 옥분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안방 쪽에서 여보, 밥 됐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였겠지요. 저는 그 사실을 대연이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서울로 데려가려 할 테니까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강 씨 아주머니는 제가 슈퍼에 올 때마다 유심히 봤다고 나중에 얘기해 줬습니다. 처음엔 그냥 요즘 좀 힘드신가 보다 했는데 같은 물건을 이틀 연속 사러 오거나 어제 산 거라고 제가 내놓은 걸 처음 사는 거예요 하는 날들이 생기니까 걱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때부터 슈퍼에 메모를 하나 붙여뒀습니다. 이순만 어르신 오늘 구입 목록이라고. 제가 어리둥절해하면 그 종이를 슬쩍 보여주면서 아, 어르신 아까 이거 사셨어요 하고 자연스럽게 알려줬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대연이한테서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면서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들판에 벼가 누렇게 익어가던 때였습니다. 저는 마을 뒷길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자주 가던 길이었습니다.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 어느 순간 주변이 낯설었습니다. 양쪽에 논이 있고 저 멀리 산이 보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디로 가야 집이 나오는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름도 아내 이름도 아들 전화번호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빨개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 위에 서서 한참을 그냥 서 있었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그때였습니다. 발밑에서 무언가 건드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내려다보니 작고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제 발 옆에 앉아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흰 털의 귀끝만 살짝 황갈색인
아주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짖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상하게 그 눈을 보고 나서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잠시 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희미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그 강아지의 눈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그 하얀 털과 황갈색 귀끝.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는 그때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강아지를 잊고 지내려 했습니다. 제 형편의 개 한 마리를 챙길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 마당 쪽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문을 열었더니 그 강아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무뚝뚝하게 여기 왜 왔어 하고 말했습니다. 강아지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저는 대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부엌에서 남은 쌀밥을 조금 떠다가 마당 한쪽에 놓아줬습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딱 오늘만이야. 물론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는 이튿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매번 또 왔어? 하면서도 뭔가를 먹여줬습니다. 한 번은 마트에서 과자를 줬더니 안 먹어서 이웃집 박씨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강아지 전용 사료를 조금 샀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이 강아지를 위해 돈을 쓴 날이었습니다. 이름은 처음엔 안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면 정이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강아지가 마당에서 햇볕을 쬐며 눈을 가늘게 뜨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해야 하고 불렀습니다. 해야. 햇볕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강아지가 그 소리에 귀를 쫑긋하더니 저를 봤습니다. 그날부터 이름이 해야가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었는데 해야가 갑자기 밥상 옆에서 낑낑거리더니 제 양말을 물고 당겼습니다. 이놈아 나. 해야가 더 힘껏 당겼습니다. 야야 밥 먹어야지 나. 해야가 그래도 안 났습니다. 저는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해야를 따라갔습니다. 해야가 저를 끌고 간 곳은 찬장 앞이었습니다. 혈압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생각났습니다. 오늘 약을 안 먹었다는 걸. 저는 약을 먹으면서 해야를 내려다봤습니다. 야, 나이도 없는 게 성질은 있네. 해야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혼자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해야가 제 양말 한 짝을 물고 마당으로 달아났습니다. 저는 뒤를 쫓았는데 해야가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이리 가면 저리 피하고 저리 가면 이리 피하고 마당을 한 바퀴 빙빙 돌았습니다. 결국 제가 두 손을 들고 알았어. 가져 했더니
혜야가 그제야 양말을 내려놓고 꼬리를 흔들며 제 발 옆에 왔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옥분이가 봤으면 좋아했겠다. 그 말이 나온 순간 마당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도 잠깐 멈췄습니다. 혜야가 올려다 봤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아서 혜야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혜야는 제 생활 속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마당을 쓸면 옆에서 따라다녔습니다. 텃밭에 앉으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저녁 산책을 나가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었습니다. 요란하게 짖거나 뛰어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그게 참 이상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외로움이 뭔지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작은 강아지가 옆에 있으니까 그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오래전에 익숙했던 그 느낌. 아침 밥을 먹을 때 이제 그릇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혜야 밥그릇이었습니다. 두 개가 식탁에 오르니까 이상하게 밥이 좀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 경로당 앞에서 박씨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78배, 귀가 좀 어두우신 분인데 혜야를 보더니 잠깐 표정이 멈췄습니다. 그게 어디서 났어? 어릴 때 키우던 개랑 비슷하게 생겼네. 저는 그냥 떠돌이가 왔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며칠째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어릴 때 키우던 개, 흰 개, 귀끝이 황갈색인. 저도 그런 개를 키운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혜야의 이상한 행동들이 시작됐습니다. 하루는 제가 가스불을 켜놓은 채 마당에 나가려는데 혜야가 부엌 앞에 딱 버티고 앉아서 꼼짝을 안 했습니다. 제가 비켜 해도 안 됐습니다. 억지로 밀쳐도 다시 돌아와서 앉았습니다. 결국 돌아보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논두렁을 걷다가 미끄러져서 발을 삐끗했습니다. 일어나려는데 발목이 아파서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혜야가 갑자기 논두렁을 뛰어가더니 마을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구 짖었습니다. 한참 뒤에 마침 논 쪽으로 걸어오던 강씨 아주머니가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어머, 어르신,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아주머니 도움을 받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혜야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개가 짖어서 이쪽을 봤는데 영리하네. 저는 혜야를 봤습니다. 혜야는 제 발 옆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주머니는 가끔 슈퍼 앞에 혜야 먹을 것을 몰래 챙겨뒀습니다. 제가 산책 나올 때 혜야도 같이 오면 자연스럽게 한 조각씩 건넸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걸 보면서 아주머니 그거 주면 안 돼요. 버릇 든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어르신 걱정을 내가 하는 건지 이게 걱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 대연이가 내려온 건 혜야가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마당에서 혜야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개를 키웠어요? 한 달 됐다. 대연이가 혜야를 한참 봤습니다. 이상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추는 표정. 저녁을 먹으면서 대연이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병원 한번 가봐요. 요즘 어떠세요? 저는 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요. 한 번만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연이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는 내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저는 불편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고 있는 조용함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늦게 대연이가 마당에 서서 혜야를 오래 바라보는 걸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혜야도 대연이를 올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이, 아니 사람과 강아지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둘 다 몰랐습니다. 대연이가 서울로 돌아가고 나서 저와 혜야의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박신의 막내딸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을 데리고 한동안 친정에 머물렀습니다. 준혁이라는 아이였는데 까무잡잡하고 눈이 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혜야를 보더니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매일 오전에 제 집 마당 앞에서 혜야, 혜야 하고 불렀습니다. 혜야는 그 아이가 오면 어김없이 꼬리를 흔들며 달려나갔습니다. 준혁이가 공을 굴리면 물어오고 손을 내밀면 합고 어느 날 준혁이가 혜야 목에 빨간 리본을 묶어줬습니다. 자기 엄마한테서 빌려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혜야가 빨간 리본을 달고 마당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어찌나 우스운지 저는 소리를 내서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진짜로 웃었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보더니 할아버지, 혜야 예쁘죠? 했습니다. 응, 예쁘다. 준혁이가 씩 웃었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마당이 가끔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혜야가 달리고 준혁이가 쫓고 저는 마루에 앉아서 그걸 봤습니다. 오래 보지 않던 풍경이었습니다. 그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대연이가 이번엔 며느리 수진이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수진이가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창고에 오래된 박스들이 쌓여 있었는데 저도 한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텃밭에 나가 있었고 혜야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뒤 수진이가 창고에서 나오면서 오래된 사진첩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님, 이거 버릴까요? 저는 받아서 들여다봤습니다. 낡고 표지가 바랜 사진첩이었습니다. 흑백 사진과 컬러 사진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사진, 대연이 어릴 적 사진, 옥분이와 제가 어딘가에서 찍은 사진. 그러다 한 장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옥분이가 마당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분이 옆에 강아지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강아지였습니다. 귀끝이 황갈색인.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뒤집어 보니 옥분이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봄이랑 2003년
봄이.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뭔가 가슴 한쪽이 조여오는 느낌이 났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 같은데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연이가 옆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아, 봄이. 저는 대연이를 봤습니다. 봄이가 뭐야? 대연이가 멈췄습니다. 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봄이요. 우리 집 강아지. 제가 중학교 때 키우던. 저는 그 말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봄이가 14살까지 살았어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했잖아요. 아버지 산책 다닐 때 늘 따라다니고, 봄이 죽었을 때 아버지가 마당에 묻어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혜아를 봤습니다. 혜아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마치 안개 속에서 윤곽이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완전히 기억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서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봄이, 봄이. 눈을 감고 그 이름을 되뇌어 봤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기억도 없는데 그냥 가슴이 아팠습니다. 혜아가 제 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저는 혜아의 머리를 처음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너 봄이 닮았어. 혜아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제가 기억하기 싫은 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아주 흐렸습니다. 머릿속이 안개가 아니라 그냥 빈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는 알겠는데 주변이 다 낯선 느낌. 익숙한 물건들이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날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마당으로 나왔는데 대문 앞에 흰 강아지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봤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냥 낯선 개였습니다. 나가. 여기 왜 있어? 강아지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을 굴렀습니다. 나가라고. 너 누구야? 목소리가 컸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소리가 나올 줄. 강아지가 그제야 뒷걸음쳤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가서 거기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뭔가가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것처럼. 혜아.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대문을 열었습니다. 혜아가 거기 있었습니다. 대문 바깥에 아까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저를 봤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짖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혜야를 불렀습니다. 혜야야. 혜야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혜야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 안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무너졌습니다. 화를 냈는데도 소리를 질렀는데도 이 아이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미안하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혜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경로당에서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신 김복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90이 가까운 분인데 기억은 저보다 훨씬 좋으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할머니가 뜬금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순만 씨 집 마당에 묻힌 보미가 마지막에 새끼를 낳은 거 기억해요? 저는 멍하니 할머니를 봤습니다. 보미가 새끼를 낳았어요? 응, 마지막 봄에. 그러고 얼마 안 있다 보미가 갔잖아. 근데 새끼 한 마리는 누가 가져갔는지 찾지를 못했다고 옥분 씨가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집에 돌아와서 혜야를 봤습니다. 혜야가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흰 털, 황갈색 귀끝. 저는 한참을 혜야를 바라봤습니다.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더라도 강아지가 그것을 기억할 리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혜야가 처음 제 발 옆에 나타났던 그날, 제가 길을 잃고 어둠 속에 서 있던 그 순간, 혜야가 거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저는 그게 우연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곁에 있는 한 저는 조금 덜 혼자라는 것을. 그 겨울 어느 날 옥분이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평소처럼 밥을 먹고 마당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혜야가 이상하게 움직였습니다. 마당 한편 감나무 아래로 자꾸 가서 서성였습니다. 오다 가다 그 자리에 앉았다가 저를 봤다가 저는 처음엔 무심코 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감나무 아래를 봤습니다. 작은 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돌 앞에 서자 오래전 기억이 가물가물 올라왔습니다. 옥분이, 기일, 제사상. 저는 안으로 들어가서 조그맣게 상을 차렸습니다. 옥분이가 좋아하던 것들로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묻혔습니다. 혜야는 부엌 입구에 앉아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상을 차려놓고 앉아서 한참 있었습니다. 고마워, 혜야야. 혜야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혜야가 기억하게 해준 것인지 그냥 우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날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 겨울 내내 제 기억은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았습니다. 어떤 날은 완전히 안개 속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대연이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누구세요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대연이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이번엔 알았습니다. 대연이 목소리라는 걸. 아버지, 아까 저 모르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연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혜아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꼭 안았습니다. 혜아야, 나 괜찮지? 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안겨 있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주말에 내려온 대연이는 처음부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울 오시거나 아니면 가까운데 요양원을 알아볼게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아직 괜찮아. 아버지, 아까 전화해서 그건 잠깐 그랬던 거야. 대연이가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 무서워요. 아버지가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혜아가 있잖아. 대연이가 잠깐 멈췄습니다. 걔한테 아버지를 맡겨요? 저는 그 말이 아팠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더 아팠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대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랬어요. 내가 걱정해도 괜찮다 하고 도와드리려 해도 됐다 하고 저한테 뭔가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공기 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연이가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밥상을 보면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말 한마디 안 하고 밥만 먹이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이 성적표를 가져와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던 일이 무뚝뚝해서 그랬습니다. 표현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게 서운했겠지요. 네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연이는 감나무 아래 앉아서 혜아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섰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대연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표현을 잘 못해서 항상. 대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혜아를 봤습니다. 한참 뒤에 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자주 못 와서. 그게 다였습니다. 그래도 그날 밤은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대연이가 서울로 돌아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짐을 챙기던 대연이가 마당에서 혜아한테 눈을 맞추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알고 몰래 간식 한 봉지를 꺼내서 손바닥에 올려줬습니다. 저는 부엌 창 너머로 봤습니다. 혜아가 대연이 손바닥 위 간식을 먹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대연이가 혜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봐줘. 아버지.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국을 끓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닦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고
바람이 따뜻해지는 계절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제 기억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대연이가 한 달에 한 번은 내려왔고 보건소 방문 간호사 선생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보건소에서 오는 분은 진이라는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30이 될까 말까 한 나이인데 조용하고 꼼꼼한 분이었습니다. 혈압을 재고 약 복용을 확인하고 이것저것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분이 오는 게 좀 불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됐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진 간호사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면 혜야를 반겼습니다. 혜야 오늘도 예쁘네요 하면서 쪼그려 앉아 쓰다듬고 혜야가 팔짝팔짝 뛰면 웃었습니다. 그 덕에 저도 좀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진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혜야가 이 집 수호신이에요. 제가 볼 때 약 안 드신 날이 없어요. 다 혜야 덕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게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제 상태가 특히 흐렸습니다. 저녁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이 무겁고 머릿속이 빈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냄비를 올려놓고 뭔가를 끓이려 했습니다. 그러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깐만 앉으려 했는데 눈이 감겼습니다. 혜야가 제 옆에서 뭔가를 느꼈나 봅니다. 처음엔 낑낑거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미 잠들었으니까요. 혜야가 제 발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혜야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게, 그 다음엔 크게, 마당을 향해, 대문을 향해 짖었습니다. 그 소리가 컸습니다. 옆집까지 들릴 만큼 박씨 할아버지가 잠자리에 들다가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혜야가 이렇게 크게 짖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이상하다 싶어 나왔다고 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담을 넘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부엌에 들어섰을 때 냄비에서 연기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물이 다 졸아서 냄비 바닥이 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스를 끄고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눈을 뜨면서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박씨 할아버지가 저를 부축하면서 말했습니다. 혜야가 살렸어. 저 개가 살린 거야. 저는 부엌을 봤습니다. 혜야가 부엌 입구에 서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씨 아주머니가 경로당 할머니들이 누구한테 들었는지 다 알게 됐습니다. 그 뒤부터 마을에서 혜야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강씨 아주머니는 슈퍼 앞에 작은 그릇을 하나 내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뒀습니다. 혜야 전용이었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은 혜야가 지나가면 뭔가를 꼭 하나씩 건넸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저희 집 앞을 지나면서 혜야가 있나 확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혜야는 어느새 이순만 어르신 지키는 개가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누군가한테서 전해 들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마을에 저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그 일이 있고 나서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터가 서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열리는 5일장이었는데 저는 그날 거기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를 사야 했습니다. 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가면 생각날 것 같았습니다. 혜야를 데리고 걸어갔습니다. 장터는 1시간쯤 걸어야 했습니다. 걷는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혜야가 앞에서 걷고 저는 뒤를 따랐습니다. 장터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채소며 생선이며 이것저것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이 웅웅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 소리가 많고 소리가 많으니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뭘 사러 왔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저는 장터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발 옆에서 혜야가 제 발바지를 살짝 물었습니다. 저는 내려다봤습니다. 혜야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혜야가 한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들어온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혜야를 따라 걸었습니다. 천천히 사람들 사이를 헤치면서 장터를 벗어났습니다. 길로 나왔습니다. 혜야가 앞에서 걸었습니다. 저는 뒤를 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혜야가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혜야를 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강씨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장터에서 저를 봤다가 놓쳤는데 혹시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마당에서 저를 보고는 말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끓여서 따뜻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서 마셨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혜야가 데리고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가 혜야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 신기한 개다. 그날 저녁 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씨 아주머니가 연락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대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이야기 좀 해요. 저는 그래라고만 했습니다. 이번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사이 제가 가장 무서웠던 밤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면서 갑자기 옥분이가 밖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당에서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들린 것 같았습니다. 옥분아, 아니, 옥분이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저는 일어나서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캄캄했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논두렁 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걸어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혜야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가지 말라는 것처럼 네 발로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켜 하고 말했습니다. 혜야가 비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으로 가려 했습니다. 혜야가 따라왔습니다. 저는 조금 힘을 줘서 옆으로 밀쳤습니다. 혜야가 다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박씨 할아버지 집을 향해서 그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갈랐습니다. 잠시 뒤 박씨 할아버지 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창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야? 저는 그 소리에 멈췄습니다. 어딘가 안개가 걷히는 것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옥분이 목소리가 들렸다는 생각이 꿈이었구나 싶은 느낌이. 박씨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밖에 왜 나와 계세요? 이 추운 새벽에.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혜야가 따라 들어오면서 제 발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저는 방에 앉아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래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갔을지, 혜야가 막지 않았으면. 주말에 내려온 대연이는 그 이야기를 박씨 할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저는 대연이 눈빛을 봤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그냥 오래 지친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대연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같이 있어요. 우리. 저는 이번엔 밀쳐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겼습니다. 오래. 저도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매일 마당에 나갔습니다. 텃밭을 보고 봉선화를 보고 감나무 아래를 봤습니다. 감나무 아래 작은 돌 하나. 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봄이 묻어주셨잖아요. 저는 그 돌 앞에 오래 섰습니다. 혜야가 옆에 서서 그 돌을 봤습니다. 저는 모르겠었습니다. 혜야가 뭘 아는지, 뭘 느끼는지. 그냥 돌이 있으니까 보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혜야가 그 돌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나란히 서서 함께 그 돌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봉선화가 살랑거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마을에서 멀지 않은 소읍에 있었습니다. 정원이 있고 강아지를 함께 데려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연이가 오래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방도 작고 밥도 내가 해서 먹는 게 아니고 사람들도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혜야가 있었습니다. 혜야는 그 방에서도 제 발 옆에 앉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혜야가 거기 있었습니다. 낯선 방이어도 혜야를 보면 안정이 됐습니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하고. 요양원에서의 첫 달은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혜야가 마당에 나가면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다 혜야한테 모였습니다. 어머,
이 강아지 어떻게 이렇게 얌전해. 어릴 때 키우던 개 같아. 이리 와, 이리 와봐. 혜야는 어르신들 사이를 조용히 다녔습니다. 손을 내밀면 핥았습니다. 무릎에 코를 얹었습니다. 짖지 않았습니다.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곁에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혜야를 안고 한참 있다가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혜야가 저만을 위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외로운 사람들 곁에 있는 아이구나 싶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제 기억은 그 즈음부터 많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날보다 흐린 날이 많아졌습니다. 대연이가 면회를 왔을 때 저는 대연이를 알아봤다가 어떤 날은 처음 보는 사람처럼 봤습니다. 그날은 대연이가 표정을 숨겼지만 저는 봤습니다. 잠깐 무너지는 표정을. 나중에 혼자 있을 때 그 표정이 생각났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혜야만큼은 혜야는 늘 알아봤습니다. 제가 아무리 흐릿한 날에도 혜야가 들어오면 알았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어디 있는지 몰라도 혜야는 알았습니다. 그게 위안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아는 존재가 하나 있다는 것. 기억이 사라지는 날에도 이 아이 하나는 나를 기억한다는 것.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점심을 먹은 뒤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볕이 따뜻했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혜야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혜야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언제부터 키웠더라. 이 아이 이름이 뭐라 했더라.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고 하얀 강아지였습니다. 흰 털에 귀끝이 황갈색인. 그런데 이상하게 친숙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혜야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야? 혜야가 저를 봤습니다. 그냥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고마워. 그 겨울 저는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밥도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연이가 거의 매주 왔습니다. 어떤 날 저는 대연이 손을 잡으면서 물었습니다. 옥분이는 어디 있어? 대연이가 잠깐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가셨어요, 아버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름을 들으니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했던 그 얼굴이, 먼저 가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던 그 목소리가, 제 손을 차갑게 잡던 그 밤이, 금방 다시 흐릿해졌지만 잠깐만큼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마지막 즈음의 기억은 이렇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창 너머로 희고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천천히 뜨다가 발 옆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작고 하얀 강아지였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내 옆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서 그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에서 팔을 타고 가슴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나중에 대연이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침 제가 잠든 것처럼 눈을 감고 있을 때 혜야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불러도 대연이가 불러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제 발 옆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긴 시간이 지나고 제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을 때 혜야가 처음으로 작게 울었다고 합니다. 한 번, 짧게, 조용하게,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대연이는 그날 이후로 혜야를 서울로 데려갔습니다. 혜야는 대연이네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대연이 말로는 혜야가 가끔 제가 앉던 방향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른다고, 그냥 그쪽을 오래 본다고.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라는 게 이상한 것이어서 잊어버리는 것들은 잊어버리는데 어떤 것들은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손끝에 온기 같은 것이, 작고 따뜻한 무언가 같은 것이, 저는 보미가 어떤 아이였는지 끝까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혜야가 보미의 새끼인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혜야의 이름도 마지막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어두운 길 위에서 제 발 옆에 앉아 있던 것도, 불 켜진 부엌 앞에서 움직이지 않던 것도, 새벽에 대문 앞을 막아서던 것도, 산속에서 저를 데리고 나오던 것도, 마지막 아침까지 제 곁에 있던 것도, 옥분이가 혼자 남으면 큰일이라 했던 그 걱정을 이 작은 아이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결국 그 아이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아이는 끝까지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